여러분 뭐 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본인이 아우슈비츠에서 그때 뭐 모든 가족을 다 잃었거든요. 프랭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각자의 아우슈비츠가 있다. 그 가스실에서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아이가 죽어가는 걸 바라보는 건데, 각자의 아우슈비츠가 있다니 그게 뭐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유성원입니다. 오늘은 그 죽음의 수용소 이유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가 인간이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서 많은 분들의 뭐 감동과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책인데요. 책은 이미 그 책은 너무 유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 정도 팔렸고요. 미국 의회 도서관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고 감동적인 책인데, 근데 이번에 북아우스에서 죽음의 수용소 이후의 책을 출간했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책입니다. 아까 빅터 프랭클이 처음에 얘기했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본인이 아우슈비츠에서 그때 뭐 모든 가족을 다 잃었거든요. 사실 생각만 해도 그 막막함, 그 절망감, 그 고통, 상실감 어마어마한데요. 그렇게 큰 트라우마를 입고 이제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아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즉 40년에 걸쳐서 이분이 더 살았는데 발표한 강연과 글 4편을 엮어서 이번에 낸 책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막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분이 이걸 반추하면서 담담하게 글을 썼을 때 그의 상실감을 느꼈던 책이라면, 그의 사상이 그 이후에 어떻게 성숙해졌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법의학자니까 오늘도 사실은 부검하는 날이라 부검을 2건 정도 하고 왔는데요. 사실 꼭 월요일, 금요일뿐만 아니라 사실 매일 죽음에 대해서 리뷰를 해요. 저한테 법원, 검찰, 경찰, 금감원,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이런 데서 자문을 할 때도 죽음 관련된, 제가 죽지 않은 분을 자문한 경우는 없고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떤 그런 부검실에서라든지 아니면 서류 속에서 마지막 생의 흔적을 만나긴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맨날 그렇게 죽음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삶이 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일하고 처음에 죽음이라는 게 두려웠고, 또 한때는 굉장히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구나. 삶이란 거 굉장히 절망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반대로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죽음을 오래 볼수록 더 많이 관조할수록 삶이 더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멘톡 유튜브도 하고요. 제가 만약에 허무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왜 하겠어요? 이 허무한 인생에서 굳이 왜 유튜브를 할까?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저는 이 삶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의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해요.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굉장히 무거운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답들을 이 책에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붙잡은 내용이라고 할까? 이런 거는 의외로 프랭클이 쓴 이 글도 되게 좋았지만 서문을 보면 그 손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손자는 이제 자신의 할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해요. 프랭클은 이랬답니다. 손자가 바라보는 할아버지는 농담을 잘하고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가고 커피를 마시기 전에 조금 예민해지기도 하고 화를 내더라도 금세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손자가 사실은 몰랐대요. 어렸을 때 그냥 할아버지 되게 좋고 막 좋았는데 19살 때 니네 할아버지가 쓴 책이다 하고 읽었는데 그게 죽음의 수용소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읽고,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정말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 물론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영화라든지 작품 때문에 우리가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잘 놀아주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늘 웃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엄혹한 아우슈비츠를 견뎌낸 사람이었다는 걸,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거의 모든 가족을 잃었던 사람이라는 걸 손자는 나중에 이걸 참상을 깨닫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시 웃고 다시 자기를 사랑해주고 커피를 마시고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비슷해요. 저도 이제 법의학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죽음 많이 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유가족들이 그 상실을 어떻게 견딜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러브레터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재배치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애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랭클도 이제 본인이 겪었던 그 엄청난 상실과 어떤 슬픔을 어떻게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이 책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프랭클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는 삶에 기대하죠.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한강변 아파트, 뭐 차는 좀 고급차, 또 뭐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맨날 소수원이나 모수 가서 막 비싼 음식도 먹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삶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우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이 프랭클의 이 전체 책을, 그리고 프랭클의 그 철학 전체를 아우른다고 생각하고요.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어요. 그 손자가 서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프랭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각자의 아우슈비츠가 있다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시죠. 아우슈비츠는 그 가스실에서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아이가 죽어가는 걸 바라보는 건데 각자의 아우슈비츠가 있다니 그게 뭐냐? 프랭클의 말한 뜻은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고통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암으로 가족을 잃고요. 제가 암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누군가는 사고를 당해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을 하고, 누군가는 직장을 잃습니다. 누군가는 이유 모를 우울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 크기가 다 달라요. 넌 사람이 죽었지 않냐? 넌 그래도 살아있지 않냐? 등등. 그리고 너는 원래 집이 좀 살지 않냐? 등등. 각자 모든 사람이 크기가 다른 것 같아서 각자의 고통을 재단하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클이 말했던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아우슈비츠가 있다고. 이 말은 고통을 과장하고 뻥튀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이해가 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딱 프랭클 그러면, 빅터 프랭클 그러면 어때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읽고 나신 분들은 딱 느낌이 이분 긍정의 아이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고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지독한 현실주의자예요. 무슨 말이냐? 고통을 결코 미화하지 않아요. 그냥 고통은 고통이고 상실은 상실이고, 저는 많은 분들한테 상실을 느끼면 충분히 울어라, 그리고 원망도 충분히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원망의 의사인 분들도 있고요, 자기 자신인 분들도 있고요, 어쩌면 아빠한테 원망한 분들, 엄마한테 원망한 분들도 있는데, 고통과 상실, 원망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빅터 프랭클도 정확히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마지막 자유만큼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에요. 이건 아마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은 분도 아시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 더 공고히 우리가 고통과 상실, 슬픔, 어떤 마음속의 큰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빅터 프랭클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이걸 겪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로 40년간 살면서 자신의 글을 모은 책이니까요. 그래서 이 책이 언제 나왔지? 왜냐하면 읽다 보니까 굉장히 모던한 거예요. 놀라울 만큼 현재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고요, 우리의 고민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야, 너무 힘들어. 요즘 현대사회에 태어나서 너무 힘들어.
우리 부모 세대는 야 그래도 그때는 나라가 발전했으니까 집도 사기 쉽고 돈도 야 그때 이자가 10%가 넘었대. 우리는 20대인데 이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연락도 안 오고 얼마나 좋아.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논문을 투고하면 편지로 투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다리는 거야, 마냥. 논문, 억셉인지 리젝트.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옛날이 좋아, 뭐 이렇게 현대는 너무 힘들어 그러는데, 프랭클은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정말 현대인이 과거 사람들보다 더 불안하고 힘들까? 지금 시대가 역사상 가장 힘든 시대일까? 그의 대답은 의외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는 전쟁도 겪었고요. 이해되죠?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그것도 유태인으로 독일에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까지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또 그전에도 대기근도 겪었고 흑사병도 있었고 노예제도, 마녀사냥,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의 합리성을 무시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시대를 겪고 그러면 우리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현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공허해요. 힘들고 고통은 각자 재단하지 말라고 그랬듯이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왜일까요? 왜 우리 힘들고 불안할까요? 이 책에서 진단을 얘기해 줍니다. 이분 정신과 의사잖아요. 의미를 잃은 삶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합니다. 아마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으신 분들도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는 이거를 실존적 공허라고 부릅니다. 전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요.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빵 사 먹을 돈은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이거 보시는 분들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마음 한가운데가 텅 비어있고 공허합니다. 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저 사람들은 왜 웃지? 난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프랭클은 이게 현대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공허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법의학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말을 실감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고의적 자해를 경제적인 문제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예일대학교 교수님도 모시고 수많은 전문가랑 얘기해 봤잖아요. 모든 사건이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엔 직장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아니 저 사람 왜 도대체 돈도 많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왜 고의적 자해로 세상을 떠나느냐. 병으로 오래 고생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러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병으로 오랫동안 힘들게 사셔도 끝까지 삶을 잡고 자신의 삶을 힘차게 영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단순히 고통의 크기 차이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우리 가끔 인간극장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힘들지만 웃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아마 이거는 살아야 되는 이유, 나의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의적 자해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에요. 뭐 정신질환, 사회적 요인, 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관여하는데 이 어느 한 가지 이유로 이걸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이때까지 대멘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다만 프랭클린이 말한 삶의 의미는 이런 복잡한 요소들 중에서도 인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임은 분명해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또 어떤 느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랭클린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듭니다. 사람들이 너무 속도가 빨라져서 병에 걸린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말해요. 속도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너무 바쁘다 현대사회 막 이러면서 너무 바쁘게 지내서 그게 병 아니냐. 근데 사실 프랭클은 여기 시작해서 뭐라고 그랬냐. 프랭클은 멈추면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오히려 계속 달린다고 얘기해요. 이 대목을 읽으면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느낀 지하철 풍경이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제가 여기 타고 올라왔는데 스튜디오까지. 근데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끝까지 봐요. 뭐가 바쁜지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앞에서 봐요. 그리고 제가 방금 식당에도 갔다 왔는데요. 식당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혼자 밥 드시는 분들, 또 심지어 마주보고 있는 분들도 이거를 스마트폰을 보내고 있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두려운 게 아닐까? 이걸 프랭클은 스마트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짚는 장면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 책이 현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외에도 프랭클은 이 책에서 제가 막 굉장히 느꼈던 게 일요일 신경증 읽어보시면 알고요. 태도를 선택할 자유, 이것들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요일 날 여러분 좀 혹시 개콘 요즘 일요일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개콘을 딱 끝나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사실 평일에는 정신없이 일하잖아요. 그러다가 딱 주말이 되면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금요일 저녁 아니에요? 야, 이제 이틀이 남았다. 토요일쯤 되면 살짝, 이게 내일이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일요일이 오면 갑자기 개콘까지 안 가더라도 일요일 저녁이 되면 벌써, 큰일 났다. 내일 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왜 이렇게, 주말에 내가 뭐 했지?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평일에는 일이 자신의 허함을 가려줘요. 정신없어요. 바쁘다, 현대사회. 막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휴일에는 어때요? 우리가 안온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일요일은 또, 토요일은 또, 그대로 또 뭐 스마트폰 보면서, 화산 귀환 또 나왔네? 막 이렇게 보고, 금방금방 지나가다 보니까, 이것들이 일요일에 어떤 공허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야. 결론은,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꼭 의미를 찾으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의미를 꼭 찾으라는 내용은 아니고, 자신의 어떤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자신의 내면의 충만함을 찾는 것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그것 때문에 공허를 느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태도, 그냥 이렇게 살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객관적으로도 괜찮은데 너무너무 자신의 공허함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고의적자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랜 투병을 하지만 그 자신이 삶에 대한 의지를 갖고 또 삶을 어떻게 하면 보다 이 아름다운 주기에서 조금 더 소중하게 살 건가를 노력한 분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프랭클은 태도를 선택할 자유,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태도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어떤 태도를, 내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중에서 나의 태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충만하게 보낼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외부 강연을 할 때 항상 맨 끝에 그 딱 뜨는 슬라이드가 품격 있는 삶이라는 거와 품격 있는 죽음인데요. 제가 아마 이분의 책에서 영향을 받았나 봐요.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품이 있는 사람 그리고 품이 없는 사람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술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부검실에서 만났던 유가족이 떠오르는데요. 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분인데요. 되게 제게 유가족 분들이 제게 뭐라고 하냐면 공격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뭐 슬픔에 가누지 못한 분들 그것도 너무 막 크게 이해해요. 다만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에서 저희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 그리고 마지막까지 꼭 잘해주셔서 사망 원인이라든지 이걸 말씀할 때 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릴 때 이분은 정말 품격 있고 품이 있는 그 마지막에 그 슬픔도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제가 가끔 보면 사소한 일에도 모욕당했다고 느끼고 분노를 쏟아내고 자신의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 많이 보죠. 여의도에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프랭클은 말합니다. 여기 프랭클은 이 책에서 품위는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제가 아까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품위는 환경, 부잣집에서 그래서 뭐 부잣집 금수저는 태도도 좋은 거 아니야? 무슨 민도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품위는 환경이 아니고 선택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라 그럴까? 저도 좀 더 품위 있고 품격 있고 좀 더 소중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프랭크는 또 제가 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게 네 번째 챕터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방금 어제 끝까지 다 읽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핵심적인 내용만 왜냐하면 꼭 읽기를 바라서 말씀드린데요. 제가 이 책의 4장에서 뭐라 그럴까? 언제나 그렇듯이 좀 묵직한 감동을 받았는데 마지막 챕터의 제목은 유한성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좀 더 묵직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맨날 그 첫 번째로 강연 같은 데 하면 하는 질문이 죽음을 맨날 보는데 우울하지 않냐, 허무하지 않냐 그랬는데 아까도 그랬죠. 제가 죽음보다는 삶이 더 소중하게 이 일을 하다 보면 더 느껴진다고. 부검실은 많은 분들이 죽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곳에서 삶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을 후회했는지 또 말하지 않아도 보일 때가 있어요. 또 그들의 가족, 또 그분을 조사한 경찰관, 뭐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머릿속에 심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법의학은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삶을 이해하는 학문이기도 하다라고 아이들을 꼬시고 있는데 잘 안 오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법의학이 오는 것보단 빨리 산부인과나 흉부외과에 많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후계자가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프랭클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저와 비슷한 얘기. 우리는 죽음 때문에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어차피 끝날 인생인데 이거 뭐 열심히 하느냐, 뭐 소중하다고 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랭클은 이 책에서 정확히 저보다 훨씬 전에 분인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갖는다. 이 문장이 이 책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프랭클은 유한성을 삶의 의미를 빼앗는, 유한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의미, 삶의 소중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조건이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들어요. 농부가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 들판이 텅 비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정말 비어 있는 거냐? 이 책에 써 있습니다. 곡식은 창고 안에 있고 밖에는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또 안에는 풍성한 것들이 있다. 프랭클은 우리 인간의 삶도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지나가죠. 또 어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젊음도 지나가고 하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루, 그 모든 것이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마음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제가 부검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떠올랐어요. 부검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 죽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지만 그 사람의 삶까지 끝내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아직도 아버지의 말 한마디를 기억하며 살아갈 의지를 다지고요. 누군가는 어머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저 진심으로 먹고 싶은데 그 밥을 잊지 못해요. 또 누군가는 친구의 작은 친절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몸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삶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프랭클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다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못 찾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삶의 의미를 찾는 건 아니죠. 인간은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존재고 삶의 의미가 뭔가를 자문자답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못 찾을 수도 있다. 근데 프랭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삶은 그냥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야. 단지 너 그거 찾고 있니? 못 찾을 테지만 네 인생에서의 그걸 찾는 노력은 있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태도를 선택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그거에 따라 우리의 삶의 궤적이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수천 명의 사람을 부검했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삶의 궤적 다르듯이 죽음도 모두 달랐어요.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은 이분들이 아마도 아쉬워했을 것 같아요, 마음에.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졌던 삶에 어떤 차곡차곡 쌓였던 창고 같은 마음들은 아마 그들의 삶에 남겨져 있고 그들을 떠오르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는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의 수용소보다도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죽음의 수용소가 극한의 절망 속 아우슈비츠에서 이 삶에 대한 어떤 극적인 의지를 피워낸 기록이라면 이 죽음의 수용소의 이유는 평생을 걸쳐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다듬고 낸 삶의 철학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담담하고 더 극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더 깊고 더 오래 남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 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젠가 모두 죽고 이 사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아직 우리 손에 남았고요. 프랭클은 자유를 끝까지 믿었어요. 자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누워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해요. 저 역시 부검실에서도 수많은 죽음을 마주할수록 그 믿음이 틀리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으로 확인하는 그 절차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죽음의 수용소 이후는 자기계발서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철학책도 아니에요. 저는 이 책을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깊이 이해한 한 의사, 한 인생의 선배가 담담히 남긴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노트라는 책도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이 이 직접 유언을 이 책 네 챕터에 걸쳐서 남겨준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왜 살아야 이제 잠시 잊어버렸을 때 한 번쯤 천천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마 이 책을 딱 덮는 순간 이 책은 사실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극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깊게 음미할 수 있고요. 프랭클이 우리가 남긴 그 중요한 문장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될 겁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게 우리의 전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